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했듯이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할 내용은 수학 교육에 대한 도구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 앞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수학 교실에서 일어날까? 꼭 뭐 이게 수학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과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도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학교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교수학습의 과정이나 활동들이 또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고민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육에서 이제 도구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1966년에 이제 제롬 브루너가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신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끌어올리고 확장시켜주는 연장 도구 공학을 사용하는 능력에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장 툴이죠. 그 다음에 도구, 인스트루먼트, 공학, 테크놀로지. 결국에 이제 인간의 정신 활동을 끌어올린 거는 육체적,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육체적 능력을 끌어올리고 인지 기능을 또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인간이 진화하면서 확장된 거는 결국 뭐냐면 도구 사용이죠. 도구를 사용함으로부터 이제 인간의 정신 능력이 확장됐다. 산업사회와 문명사회의 발달을 이룩한 원동력은 호모사피엔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호모사피엔스가 용량이 뇌의 용량이 커서 지금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브루너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이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왜 그러면 이제 용량이 커졌느냐? 이게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커졌다. 다른 이제 종과의 구별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제 도구 사용이죠. 우리가 뭐 보통 역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선사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이 도구 사용한다든지 불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종과의 특별한 구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학 교육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도구 사용이 굉장히 이제 이 인간의 인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툴이고 그 다음에 인공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artifact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행위를 좀 더 쉽게 이제 그리고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또는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실체 이걸 우리는 이제 연장이라 하고 인공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인간하고 이제 자연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연장이라든지 인공물이 이제 존재하죠. 이게 이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매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이 도구가 아니고 연장이나 인공물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가하죠. 그죠? 음, 그거는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제 맺은 거고 만약 우리가 이제 어, 어떤 예를 들면 돌도끼라든지 뭐 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자연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가 달라지죠. 없을 때라고 하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찍는다든지 또는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벤다든지 전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죠. 도구에 의한 이제 연장이나 인공물에 의한 중재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연장이나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고 한데 그 밑에 보면은 이 연장이나 인공물이 특정 과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 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생각이나 의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악기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스트루먼트라고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특정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배경에서 도구라고 하면 이제 계산기 같은 거 또는 예전으로 말하면 컴퍼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이제 연장이나 인공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과제, 이제 직선을 걷는다든지 또는 원을 만든다든지 작도한다든지 여기에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용자의 의도가 그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퍼스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구라 그러죠.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 계산기가 똑같은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구를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 인스트루먼트를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도구로서의 이게 역할은 가치는 이제 없는 거죠. 그 도구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톱이나 망치를 전혀 다르게 쓴다든지 계산기를 전혀 다른 이제 방식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죠. 이제 지속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쓰고 어떤 때 안 쓰고 틈틈이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도구라고 이렇게 사용자가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단어가 조금 약간 이제 안 들어본 단어고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도구 조정화라고 하는 걸 항상 거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쓴다. 이러면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도구는 공학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도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행동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도구가 가진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구의 한계 때문에 도구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뭐 더 많이 이제 못하게 되는 조정이 당하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적게 되고 그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훨씬 더 편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하는 이 한 활동을 훨씬 더 잘 구현되게 만들어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구 조정화는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도구에서는 다 도구 조정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도구 전용화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도구 전용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구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합한 곳에 도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도구 전용화입니다.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인간의 행동을 한계 때문에 이제 조정을 당했는데 우리가 도구 전용이 되면은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거를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도구 전용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까? 그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도구 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구 조정이라든지 도구 전용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 도구를 계속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도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지속적 도구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도구 조정이라든지 도구 전용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 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과 도구가 없을 때의 행동과 도구가 있을 때의 행동은 전혀 이제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화폐가 있다. 화폐가 없을 때 물물 교환과 화폐를 통한 물물 교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또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가 상대방하고 전화를 통화한다고 하는 것과 행위와 스마트폰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인간의 행위는 무조건 그 도구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행위가. 이제 그걸 우리는 도구에 의해서 의한 또는 매개 행위다. 도구라고 하는 것이 매개적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행위가 다르게 이제 발생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많은 이야기가 뒤에도 나오는데 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옳토당토하는 비과학적인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하는 그런 외우는 그런 행위를 지금은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에 의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전화번호를 외우게 되는 그런 이제 행위를 안 하게 되고 어떤 거는 또 이제 하게 되고 이런 매개 행위가 항상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도구 사용에 이제 기술적인 면이 발달합니다. 앞에서 말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테크니컬 밸류라고 하는 것은 도구 자체에 관한 이제 사용 기술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핸드폰을 많이 써본 사람은 핸드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이 테크니컬한 기술이 잘 사용합니다. 또한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해 본 경험은 다른 핸드폰과 비슷한 다른 그 기기가 왔을 때, 공학이 왔을 때 쉽게 이렇게 이제 전이가 일어나죠. 기술적, 테크니컬한 면에서의 전이가 쉽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보면은 애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험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기가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또는 전이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가 올 때는 적절한 그 시기에 따라서 이 도구가 옮겨가야 되는 이제 그게 테크니컬한 면에서 이제 발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구가 옴으로 해서 해결 전략이 이제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이 있을 때 또는 이제 계산기가 있을 때 수학을 이제 푼다, 해결한다 전략이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챗GPT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지금 저 같은 경우도 100개 이제 해결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제 챗GPT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결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한 암기라든지 답만 찾는 그러한 수학 문제들은 이제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그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한테 문 물으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챗GPT라고 하는 도구가 왔을 때 또는 계산기라고 하는 도구가 왔을 때 인간이 하는 그 해결 전략이 얼마만큼 그 도구가 없을 때보다 더 이제 전략이 발달하느냐 그거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이 배경이 되는 이론적인 면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면 인수분해다 이러면 인수분해의 배경이 되는 그 이제 지식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암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합니다. 암기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배우는 것과 이제 도구라고 하는 또는 계산기라고 하는 것 또는 챗GPT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경우에 훨씬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면에서 더 단단한 굳건한 이제 지식의 발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영어로 이제 이게 epistemic이라고
value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epistemik on epistemic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식론적 가치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것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도구에 의해서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듯이 계산기라든지 스마트폰이 오므로해서 전혀 다른 이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애플 컴퓨터가 나오고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앱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 행위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서 없었던 행위죠, 이게. 그런데 그 도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 지금은 뭐 두세 살 때는 어린애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또 확대하기 위해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이때까지 없었던 행위죠. 이게 이제 이런 도구를 만들므로 해서 새로운 이제 행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도구에 의해서 유발된 만들어진 행위다 이렇게 해서 도구 유발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도구 유발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피아제가 말하는 스키마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스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스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속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GPL에서 했던 그 스킴과는 또 다른 도구가 유발된 행위에 의해서 스키마가 이제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른 스키마가 이제 GPL에서의 발달한 스키마와 이제 도구를 사용한 스키마가 전혀 이제 다르게 이제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산수 문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이제 큰 수들을 막 빠르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주판을 많이 했죠. 지금도 뭐 가끔 이게 주판하고를 봅니다. 주판하고는 가면 안 되죠. 그게 수학은 아니죠, 그게. 그냥 도구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지, 그게 수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제 주판하고 가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판을 가지고 이 사칙연산을 자연수에 대해서 한 학생의 머릿속에는 사칙연산이 주판에 이렇게 이제 이 알들 알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뭐 하는 그걸로 이제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필에서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한 학생 같으면은 머릿속에서 아마 숫자를 분해하고 뭐 이런 또 스키마가 이제 발달합니다. 주판을 하는 학생이 수를 분해하고 예를 들면 뭐 10이라고 하는 거 5 더하기 5, 뭐 예를 들면 10 더하기 5다. 그럼 우리는 15가 아니고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이제 수를 분해하고 10은 2 더하기 8, 뭐 3 더하기 7 이렇게 수를 분해해서 5단위나 10단위로 쉽게 다른 연산과 다른 수와의 연산을 쉽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은 행위들은 주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스킴들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여전히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 인수분해를 지금도 이렇게 아래 위로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를 인수분해하라 이랬는데 학생들은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이게. 그러고 그냥 이렇게 1, 2, 2의 약수가 되는 거 1, 2. 그 다음에 5의 약수 이게 약수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곱하기도 하고 평행하게 곱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교과서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x-5, 2x-1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합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수학 배운 지가 오래됐는데 인수분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 답을 잘 못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인수분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하죠. 못하는데 답은 합니다. 이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는 방법은 이제 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제 수학이겠습니까?
챗GPT한테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로 인수분해하라 이러면 금방 해줍니다. 아무 어려움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카스 계산기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봤습니다. 기계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기계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그게 무슨 인수분해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으로 하는 이거는 그럼 뭐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수학이 아니지.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못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학을 하는데 앞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하는데 인수분해를 몰라서 더 못한다. 어떤 장애를 가지 다리가 이제 사고가 나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산에 등산해서 아침에 해 뜨는 거 저녁에 해 지는 거를 볼 자격이 없나요? 그 인공 다리를 붙이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인수분해를 인공지능이 있는 또는 챗GPT 또는 카스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 거가 이 뭐가 그렇게 이제 다르냐는 거죠. 우리는 인수분해에서 끝납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실에서는 인수분해로 끝나요. 그런데 카스 계산기 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 챗GPT를 인수분해가 시작입니다. 이제 벌써 인수분해 답은 했고 이 인수분해가 된 답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어서 뭘 할 거냐 이제부터 수학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이 이제 추론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따져볼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답은 구했으니까. 그런데 왼쪽에 교과서에서 있는 이거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하는데 다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라든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수학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수학적 행위, 수학적 사고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인공지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뭐 수학 교과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과에서 지금 챗GPT 인공지능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카스 계산기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인수분해 못하면 이건 못합니다. 인수분해를 못한다고 해서 2차 방정식을 더 이상 내가 공부 못하는 게 그게 올바른 교육이냐는 거죠. 인수분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산기를 써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더 나아가서 차수가 더 높은 방정식이나 함수도 다루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왼쪽에 이제 풀이를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2x는 5 마이너스 2x 이렇게 마이너스 2x를 오른쪽 왼쪽에 이제 똑같은 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있고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지금 사용하는 지필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 근거는 이게 왜 이제 수학적으로 참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이게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양쪽에 똑같은 양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제 같아진다. 이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숫자만 가지고 또는 문자가 있는 식만 가지고 그냥 조작해서 애들이 이렇게 답을 냅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f1 of x라고 하는 그래프 파란색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x 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두 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결국에서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서 이 그래프로 본다면은 만나는 교점이죠. 그 다음에 같은 양을 더한다, 같은 양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아래 위로 지금 이 빨간색 선 x 이퀄 마이너스 5라고 하는 x 이퀄 1이라고 하는 요 이제 라인을 따라서 아래 위로 그냥 교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등식의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양을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 교점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이게 그냥
오르락내리락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지필에서 학생들이 등식의 성질을 외워서 똑같은 양을 빼고 더하고 해서 그냥 답을 하는 것과 오른쪽에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같은 양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수학적이라고 보십니까? 수학적 행위를 했는데 똑같은 양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수학적 행위를 했는데 왼쪽에서는 수학적 행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계산기를 쓰고 도구를 선물해서 더하고 빼고 했던 그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속성, 이 속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 또는 인공지능 도구를 쓰므로 인해서 수학에 숨어 있는 어떤 관계라든지 의미가 학생들이 실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된다는 거죠. 그게 도구 사용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장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번 학기에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방학 때,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한 대씩 나눠줄 겁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이제 직접 이 계산기를 한번 써봐야 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제 지금 이 계산기 이제 메뉴들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어 자체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우리 뭐 어려운 수학을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다른 전공도 많고 하니까 이 하는 게 한계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 중에 아주 쉬운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어떤 의미냐, 도구가 들어왔을 때, 인공지능이 들어왔을 때 교실이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아마 시간이 될 겁니다. 어려운 단어는 안 씁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sol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solve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말이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다음 방정식을 x에 관해서 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문장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영어로 명령어를 이게 팝업되어 있는 명령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밑에 이게 파란색 박스에 적어놨는데 지필에 의해서 하는 행위 스킴하고 그 다음에 도구에 의해서 유발되는 행위 스킴 이 차이가 뭘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이번 학기에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공학이 이제 통합되는 수학교실,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는 수학교실에서 우리는 그럼 뭘 고민해야 될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고민 중에서도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걸 적어봤는데 공학이 도구가 들어온다면은 교육과정에 삭제할 내용은 뭘까? 추가할 거는 뭐고 지금 챗GPT를 쓰게 되면은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빼야 될까? 어떤 내용을 더 넣어야 될까? 단순히 뭐 정의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활동이죠. 지금 정의를 가르치고 하는 거는. 예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뭐 챗GPT한테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챗GPT가 교실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거기서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챗GPT와 어떻게 공존할 거냐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답이지 않느냐. 두 번째 보시면은 인공지능 또는 공합이 통합된 환경에서 이 어떤 이론들이 우리는 필요할까? 그래서 아마 교수학습에 관련돼 있는 이론조차도 챗GPT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수학교실에서 하고 그다음 인공지능 또는 공학이 통합된 수학교실에서 학습 경로 우리 이걸 이제 learning trajectory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습을 해나가는 경로가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이제 공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학생들이 따라가는 학습 경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구 유발 행위에서 나타나겠죠. 스키마가 이제 다르게 발달하니까. 네 번째 보시면은 수업 설계라든지 교실 환경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챗GPT를 쓰게 되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탭이라든지 노트북이라고 하는지 뭐 크롬북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교과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탭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수학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봤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챗GPT 또는 공학이 들어오면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나 담화에는 또 어떤 패턴이 일어날까? 아마 분명히 바뀝니다. 챗GPT라고 하는 도구가 오면은 학생과 교사와의 1대1 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챗GPT라고 하는 걸 통해서 3자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담화나 의사소통 패턴이 바뀌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6번에 보시면은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챗GPT를 교실에서는 쓰고 이제 수업에서는 안 쓰고 지금 이제 저희 수학교육에서는 계산기를 수능에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 같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수능에서 이제 계산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용을 안 하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수능에도 쓰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7번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왔다, 공학이 들어왔다 이럴 때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학생의 역할은 뭐가 되고 교사의 역할은 뭐가 될까?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가 필요 없게 되는데 지금 챗GPT가 훨씬 더 교사보다 설명을 잘합니다. 학생 수준에 맞게끔 보기 얘도 언제든지 다르게 줄 수 있고요. 문제도 다르게 줄 수 있고 교사가 어떻게 그걸 다르게 주겠습니까?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8번에 보시면은 이제 챗GPT라든지 카스 계산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수학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교과에서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어떤 부분은 향상되지 않을까, 저해될까 이런 부분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어떤 이제 교수학적 내용 지식,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에 관한 지식이죠. 수학이면 수학, 전공 수학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나가 이제 하는 걸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아마 챗GPT가 돌아도 여전히 교사들 중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 신념과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시대를 이제 거슬러 가면서까지 자기가 신념과 태도를 고수하는 분들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전공에 인공지능 AI 전공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잘 이제 신념이 발달하는 테크놀로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념과 태도가 아마 있는 갖춰져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수학이라든지 또는 쌤들이 가르치는 교과에 관해서 어떤 신념과 태도가 형성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장 그로니에가 이런 말합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철학자, 교수이면 이제 취중의 영감, 섬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선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베르 까뮈의 영향을 크게 준 이제 이방인을 썼던 이제 그분은 그 까미하고 사실 이 그로니에가 이제 사제지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 그로니에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자의 지혜가 끝난다. 이게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는 거기가 이제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것이죠. 독서라고 하는 것은 장그로니의 말에 의하면 그 마침표 끝난 마침표부터 드디어 이제 독서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읽은 사람의 사유와 철학과 생각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어,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제 바꿔봤는데 이겁니다. 공학 도구에 아까 조금 전에 인수분해하고 이제 그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인수분해 된 그 결과 그다음 방정식을 푼 결과 거기까지가 공학이 한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수학적 사고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학교육에서의 수학은 여기 그냥 베이스 캠프까지밖에 학생들을 끌고 간 겁니다. 아무런
어떤 창의적이지 않고 사고라든지 추론이 작용하지 않는 그냥 누구나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을 가르쳤던 교실이고 방식이 이 베이스 캠프까지의 수학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등반을 하면은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베이스 캠프를 지난 때 있죠. 이기부터 드디어 창의적 루트를 개발하고 이제 등반가의 역량이 드러나는 때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온 거는 그거는 공학 도구죠. 공학 도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게 베이스 캠프까지 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작의 수학이 교사와 학생이 이제 해야 될 수학은 이때부터죠.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교실에서의 교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인공지능 또는 도구에 관한 이제 수학 교실 또는 수학 교실의 변화, 이제 인공지능의 간단한 이제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뭐 들어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교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카스 계산기 쪽으로 와서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간단한 이론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음,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습은 못 해보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계산기에 누르는 거를 이제 보시고 다음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그 기능들을 하나씩 이제 익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 많았습니다.